산장, 모파상. 빙하 아래 흰 눈이 뒤덮인 봉우리들을 가로지른 바위 투성이의 벌거벗은 산길에 자리 잡은 오트 알프스에 있는 모든 목조 여관들과 다를 바 없는 슈바렌바흐 산장은 재미 협곡의 길을 따라 오르는 길손들에게 숙소를 제공한다. 1년에 6달 동안은 장 오젠의 가족이 여기 살면서 개업을 한다. 그리고 눈이 쌓여 골짜기를 메우고 로에슈 마을로 내려가기 어려워지면 여자들과 아버지 그리고 세 아들은 가버리고 집을 지키기 위하여 젊은 아내인 울리히 쿤씨와 함께 늙은 안내인 카스파리 아리와 삼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산개가 남는다. 희고 반짝이는 봉우리들에 둘러싸인 발름호른의 넓고 하얀 경사만을 눈앞에 두고 그들 주위에 쌓여 그 자그마한 집을 에워싸고 점점 좁혀들며 짓누르는 눈, 지붕 위에 겹겹이 쌓이고 창을 넘고 문을 막아버리는 그 눈에 막히고 파묻혀 이 두 사람과 괴는 봄이 올 때까지 눈 감옥 속에서 지낸다. 겨울이 다가오고 내려가는 길이 위험해져 오제 가족이 로에슈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다. 세 마리 노새는 옷가지와 짐을 싣고 세 아들에 끌려 먼저 떠났다. 그리고 어머니 잔오제와 딸 루이즈는 네 번째 노새를 타고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내림길의 봉우리까지 호송해 주어야 할 두 산지기를 데려갔고 아버지는 그들을 뒤따랐다. 그들은 우선 산장 앞에 있는 바위들의 커다란 구멍 밑에 이제는 얼어붙은 자그마한 호수를 끼고 돌아 온통 눈에 덮여 침대보처럼 새하얀 봉우리에서 양쪽이 다 내려다 보이는 작은 골짜기를 따라서 갔다. 이 반짝이는 얼어붙은 눈벌판 위에 햇빛이 마구 쏟아져 어떤 눈부시고 차가운 불꽃에 이 들판이 타는 듯 했고 끝없는 산속에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 것 같았으며 이 무수한 고독 속에는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 같아 아무런 소리도 이 깊은 고요를 흔들어 놓지 않았다. 늘씬한 다리에 키가 큰 스위스 사람인 젊은 안내인 울시 쿤씨는 두 여인을 태우고 가는 노새를 쫓아가느라 아버지 오제와 카스파르 아리 영감을 점점 뒤로 쳐뜨렸다. 소녀는 그가 오는 것을 보고 서글핀 빛을 띤 눈으로 그를 부르는 듯 했다. 그녀는 금발의 작은 시골 아가씨로 우윳빛 뺨과 은빛 도는 머리카락은 오래 빙하에 묻혔던 탓에 빛이 바랜 듯 보였다. 그녀가 타고 가는 노새에 닿자 그는 노새의 엉덩이에 손을 대고 걸음을 늦추었다. 어머니 오제는 겨울 동안 할 일을 한없이 자세하게 주워 섬기며 그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이런 고지에 있어 보는 것이 처음이지만 아리 영감은 눈에 묻힌 슈바렌바흐 산장에서 이미 14번 겨울을 지낸 터였다. 울리 쿤씨는 명심에 들이는 빛 없이 들어넘기며 줄고 소녀를 바라보았다. 이따금 그는 네 오제마님 하고 대답했지만 그의 생각은 먼데 있는 듯 했고 가라앉은 얼굴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들 일행은 골짜기 아래 수면이 평평하게 얼어붙은 도브 호수에 다다랐다. 오른쪽 도배 노른 봉은 빌트 스트레빌에서 내려다 보이는 로에메른 빙하의 커다란 퇴석들 옆에 우뚝 서 있는 바위들을 드러냈다. 로에슈 마을로 내려가는 길이 트이는 재미 협곡에 가까이 왔을 때 넓고 깊은 론 계곡과 그들을 갈라놓는 발레 알프스의 광막한 지평선이 문득 그들의 눈에 들어섰다. 저 멀리 하얀 봉우리의 높낮은 군상들, 몽툭하기도 하고 뾰족하기도 한 봉우리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다. 두 개의 뿔이 달린 미샤벨 봉, 미셰 호른의 기세등등한 군봉, 육중한 브루네그 호른, 많은 사람들을 죽인 피라미드형의 셰르벤과 야릇하고 요염한 계집 같은 당 블랑슈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봉우리들 아래 커다란 구멍 속 소름 끼치는 깊은 골짜기 저 밑에 로에슈 마을이 보였다. 재미 협곡이 끝나고 저쪽 로온강 쪽으로 트인 커다란 틈으로 보이는 로에슈 마을의 집들은 모래알을 뿌려놓은 것 같았다. 오른쪽으로 산을 끼고 환상적이고도 놀라울 정도로 꼬불꼬불한 길을 끝없이 돌고 돌아 거의 보일 듯 말 듯한 마을까지 뻗어있는 좁은 길가에 노새는 멎었다. 여인들은 눈 위에서 뛰어내렸다. 두 늙은이는 이들을 뒤따라왔다. 자, 잘들 있게 내년 봄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아버지 오제가 말했다. 그럼 내년에 뵙지요? 아리 영감이 말을 이었다. 그들은 서로 얼싸안았다. 이번엔 오제 마님이 뺨을 내밀었고 소녀도 역시 그렇게 했다. 울리 쿤씨는 제 차례가 되자
루이즈의 귓속에다 속삭였다. 높은 곳에 있는 저희들을 잊지 마세요. 네. 그녀는 대답을 했으나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는 알아듣지 못하고 짐작할 뿐이었다. 몸조심하고 잘들 있게. 장오제는 거듭 당부했다. 그리고 그는 여자들 앞을 지나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었고 그들 세 사람은 첫 번째 모퉁이를 돌아 사라져갔다. 그리고 이들 두 사내는 슈바렌바흐 산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들은 말없이 나란히 서서 천천히 발을 옮겼다. 이젠 끝났다. 앞으로 느댔다 할 동안 그들끼리만 얼굴을 맞댄 채 있게 될 터였다. 가스파리 아리는 지난 겨울을 지낸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미셸 카놀이란 사람과 지냈는데 미셸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올해는 올 수 없었단다. 왜냐하면 이 긴 고독 속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루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기야 첫날부터 모든 것을 운명이라 여기고 체념한 채 오락과 노름 따위의 소일거리나 국리에 냈으니 말이다. 울리 쿤씨는 눈을 내리깔고 마음속으로는 재미 협곡을 통해서 마을로 내려간 이들을 따라가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었고 엄청난 눈파도에 조그마한 산장이 보일 듯 말 듯 까만 점같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문을 열자 털이 곱슬곱슬한 커다란 개 사암이 주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자, 여보게, 이젠 여자들이 없네. 저녁을 준비해야지. 자네는 감자를 까게. 가스파르 영감이 말했다. 그들은 나무로 만든 등 없는 의자에 앉아 빵에 수프를 적셔 먹기 시작했다. 이튿날 아침나절이 울리 쿤씨에겐 길게만 느껴졌다. 그가 창문 넘어 맞은편 눈 덮인 산을 바라보는 동안 아리 영감은 담배를 피우며 벽난로에 침을 뱉었다. 오후에 울리히는 집을 나서서 전날 걸어온 길을 다시 밟으면서 두 여인을 태우고 간 노새의 발자국을 땅에서 찾았다. 그리고 재미 골짜기의 좁은 길에 이르자 절벽가에 엎드려 로에슈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바위에 둘러싸인 구멍으로 보이는 마을은 아직도 눈에 묻히지 않았다. 눈이 마을 가까이까지 이르렀으나 그 부근을 보호하는 전나무 숲에 막혀있다. 위에서 보기에는 납작한 그 집들은 초원 가운데 뻗어있는 길들 같았다. 오전에 아가씨는 지금 저 잿빛 집들 어느 곳에 있겠지? 어느 집일까? 울리 쿤씨가 있는 곳은 그 집들을 구별하기에는 너무 멀었다. 얼마나 달려 내려가서 그 집을 찾아내고 싶었을까? 태양이 빌트 스트레빌 정상 뒤로 자취를 감춘 뒤에야 젊은이는 돌아왔다. 아리 영감은 담배를 피워 물고 있었다. 자기 동료가 돌아온 것을 보고 카드 놀이를 한판 하자고 했다. 그들은 테이블 양편에 마주 앉았다. 그들은 한동안 브리스크라는 간단한 게임을 하고 난 다음 저녁을 먹고 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첫날과 매한가지였다. 눈은 내리지 않았고 춥고 맑은 나날이었다. 울리가 버릇처럼 그 마을을 내려다보려 재미 협곡의 좁은 길로 돌아가는 오후면 가스파르 영감은 얼어붙은 산정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날아다니는 매들과 드문드문 보이는 새들을 겨냥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들은 카드나 주사위나 도미노를 가지고 노름을 하며 판을 흥미롭게 하고자 작은 물건들을 걸고 읽기도 하고 따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먼저 일어난 아리 영감은 그의 동료를 불렀다. 흰 거품같이 가볍고 크나큰 눈구름이 다가와 소리 없이 그들의 머리 위로 그리고 그들 주위로 눈을 뿌려 두툼하고 무거운 눈보라 속에 점점 그들을 파묻었다. 이렇게 나흘 낮 나흘 밤을 지냈다. 눈과 창문을 터서 통로를 만들고 12시간의 결빙으로 화강암 퇴석보다 더 단단해진 눈 위를 올라서기 위해서 계단을 만들어야 했다. 그런 때는 집 밖으로 거의 나다니지 않고 죄수 같은 생활을 했다. 그들은 늘 해야 할 일들을 나누어 맡았다. 울리 쿤씨는 청소와 빨래, 집 주위를 돌보고 치우는 일을 맡았다. 아리 영감이 요리를 하고 불을 떼는 동안 장작을 패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그 규칙적이고 지루한 일들은 카드나 주사위 놀이를 오래 하다 보면 중단되기도 했다. 조용하고 침착한 그들은 결코 서로 다투지 않았고 초조감에 쌓이거나 기분 나쁘거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일이라고는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산 위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할 각오를 했기 때문이다. 때때로 가스파르 영감은 총을 가지고 사냥을 찾아 나섰다. 가끔 사냥이 잡히는 날이면 슈바렌바흐 산장은 잔칫날이 되어 싱싱한 고기의 성대한 향연이 벌어지곤 했다. 어느 날 아침에도 그는 사냥을 하러
집을 나섰다. 집 밖의 온도계는 영하 18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해도 아직 뜨지 않았는데 그 사냥꾼은 빌터스트레벨 부근에서 짐승이 나타나기를 바랐다. 혼자 남은 울리는 10시까지 누워 있었다. 그는 타고난 잠꾸러기였다. 그런데다 항상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한 그 늙은 안내인이 있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 수 없었으니 말이다. 난로 앞에서 잠자는 것으로 나날을 보내는 삶과 함께 천천히 아침을 먹고 나자 그는 서글픔과 외로움에 사무쳐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습관적인 욕망에 빠져들듯이 매일 하는 카드놀이가 하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는 어뢰 내쉬면 돌아오는 자기 동료를 마중하러 밖으로 나갔다. 눈은 깊은 골짜기를 평평하게 하고 갈라진 얼음에 틈을 메우고 두 호수를 자취도 없이 만들고 바위를 덮어버렸다. 그러나 얼어붙어 눈부신 하얀 통 같은 산정 사이를 그 이상 파고들지는 않았다. 3주일 전부터 울리는 마을을 내려다보곤 하던 그 벼랑에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빌터스트레빌로 가는 비탈을 오르기 전에 거기에 가봤으면 싶었다. 지금은 로에슈 마을도 눈에 뒤덮여 집들은 새하얀 망토를 뒤집어 쓴 듯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그는 로에멜은 빙하에 이르렀다. 그는 돌같이 굳은 눈 위를 쇠를 댄 지팡이로 두드리며 산골 사람의 큰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이 광대무변한 눈바다 위의 멀리 움직이는 까만 점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찾았다. 그는 빙하 가장자리에 이르자 발길을 멈추고 그 영감이 이 길을 잘 갔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고는 불안하고 빠른 걸음으로 빙퇴석 옆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날은 저물고 눈은 장밋빛으로 물들어갔다. 메마르고 살을 애는 바람이 수정 같은 눈 위를 휘몰아쳐 불어왔다. 울리히는 날카롭고 떨리며 길게 퍼지는 음성으로 소리질렀다. 그 소리는 산들이 잠든 죽음 같은 정적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새 울음소리가 바다의 파도 위에 퍼지듯이 그 소리는 얼어붙은 눈덩이에 움직이지 않는 거대한 파도 위를 달려 마침내 자취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다시 발을 떼어놓기 시작했다. 해는 짙은 황혼이 붉게 물든 산정 뒤로 빠지고 깊은 골짜기는 잿빛으로 변했다. 젊은이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고요함과 추위와 외로움, 그리고 겨울철 이 산들의 죽음이 그를 엄습하여 피를 멈춰 얼어붙게 하고 사지를 빳빳하게 만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물체로 만들어 버릴 것만 같았다. 그래서 집을 향해 달아나듯 뛰기 시작했다. 자신이 집을 비운 동안에 영감이 돌아와 있으려니 생각했다. 그 영감은 다른 길로 와서 죽은 양을 발밑에 놓고 불을 쬐고 앉아 있으려니 여겼다. 이윽고 산장이 보였다. 열기는 흘러나오지 않았다. 울리는 더욱더 빨리 달려와서 문을 열었다. 사암이 그를 반기느라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가스팔의 아리는 돌아와 있지 않았다. 당황한 쿤씨는 마치 자기 동료가 어느 구석에 숨어 있기라도 한 듯이 주위를 살펴보았다. 영감이 돌아오기를 못내 바라면서 그는 불을 피워 수프를 만들었다. 이따금 영감이 보이지 않나 밖에 내다보곤 했다. 어둠이 내렸다. 산중의 희구무례한 밤, 창백한 모습을 한 밤, 어슴푸리한 빛을 띤 밤을 지평선가에서 산봉우리 뒤로 점점 떨어지려는 노란빛의 신락 같은 초생달이 비추었다. 젊은이는 들어와 앉아서 일어날 만한 사고들을 생각해보며 손발을 녹이고 있었다. 가스파르가 다리를 다쳤을 수도 있고 구멍에 빠져들지도 모르며 발을 헛디뎌 뒤꿈치를 다쳤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눈 위에 자빠져 눈에 묻혀 주위에 몸은 굳어졌고 공경 속에 정신을 잃고 어쩌면 이 밤의 정적 속에서 살려달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디에? 산이 너무나 넓고 거칠어 이 부근은 워낙 험한 데다가 이런 철에는 더욱 그러하니 이 무한한 공간에서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10 또는 20명의 안내인이 있어 일주일 동안 사방으로 헤맨다 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울리 쿤씨는 가스파르 아리가 자정에서 새벽 1시까지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암을 데리고 그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채비를 차렸다. 그는 이틀치 식량을 배낭 속에 넣고 강철 갈고리도 집어넣고 가늘고 긴 질긴 밧줄을 허리에 감았다. 쇠 지팡이와 얼음을 깎아 청개를 만드는 데 쓸 손도끼의 상태를 검사했다. 그는 대기하고 있었다. 난로 속에서는 장작이 활활 타고 큰 개는 타오르는 불빛을 받으며 코를 골고 있었다.
상자 속에 든 벽시계는 심장의 일정한 고동같이 똑딱거리고 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벽과 지붕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 몸을 떨면서 자정을 쳤다. 몸서리가 쳐졌다. 몸이 떨리고 스스로가 겁에 질린 게 느껴져 출발하기 전에 따끈한 커피를 마시고자 불 위에 물을 올려놓았다. 시계가 1시를 치자 그는 벌떡 일어서서 사암을 깨워가지고 문을 열고 빌트 스트레벨 쪽으로 떠났다. 5시간 동안 쇠갈고리를 사용하여 바위를 기어오르고 얼음을 깎으면서 여전히 앞으로 나가며 몇 번인가 너무도 가파른 벼랑을 만나 개를 밧줄에 매어 끌어올리기도 하면서 올라갔다. 가스파르 영감이 사냥을 찾아서 가끔 올라오던 한 봉우리에 이르렀을 때는 6시쯤 되었다. 그리고 그는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의 머리 위에 하늘이 희꾸무레해지더니 갑자기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이상한 빗줄기가 그의 주위 백렬이 범위까지 펼쳐진 대양처럼 넓디 넓은 산들을 비추어 주었다. 그 희미한 빛은 흔히 눈더미 속에서부터 허공에 퍼지는 것이라고들 했다. 차차 멀리 높은 봉우리들이 모두 살빛 같은 부드러운 장밋빛으로 물들더니 붉은 해가 베른 알프스의 듬직한 큰 봉우리들 뒤에서 치솟았다. 울리 쿤씨는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발자국을 찾으면서 걸으며 개에게 소리쳤다. 찾아봐라 삼. 그는 이제 깊은 구렁을 살피고 가끔 길게 목소리를 뽑아 불러보았다. 이내 말없는 허공에 사라져버렸지만 또 소리를 질러보면서 그는 산을 내려갔다. 잘 들어보기 위해서 귀를 땅에 대보고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 믿고 달리다가 또다시 불러보곤 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그는 피로에 실망이 겹쳐 주저앉았다. 정오쯤에 점심을 먹으며 자기와 마찬가지로 지친 사암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러고는 그는 다시 수색을 시작했다. 어둠이 깃들었을 때 그는 이미 산길 50km를 쏘다니고도 또 걷고 있었다. 산장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도 멀리 떨어졌고 피로하여 더는 헤맬 기운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눈 속에 구덩이를 파고 가지고 온 덮개 밑에 사암과 함께 웅크리고 앉았다. 사람과 짐승이 서로 몸을 녹이려고 의지하고 누웠지만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 했다. 울리이는 정신은 공상에 사로잡히고 사지는 추위에 떨려 그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일어나자 날이 밝아왔다. 다리는 쇠몽둥이같이 굳어버렸고 앓는 소리가 절로 날 정도로 정신은 약해졌으며 심장은 무슨 소리건 들었다고 여기면 흥분해서 쓰러질 지경으로 발닥거렸다. 그는 자기마저 이 고독 속에서 추위 때문에 죽어간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자 이 죽음의 공포가 힘을 내게 하여 원기를 회복했다. 그는 몇 번인가 넘어졌다가는 다시 일어나서 다리를 저는 사암을 멀찍이 앞세우고 이제 산장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오후 4시경에야 슈바렌 바흐에 다다랐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젊은이는 불을 피우고 식사를 한 후 이제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처럼 멍청하게 울다가 잠이 들었다. 그는 졸음을 참을 수 없어 오랫동안 잠을 잤다. 그런데 갑자기 울리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부르짖는 것 같기도 한 목소리가 깊은 잠을 깨워 그를 벌떡 일으켰다. 그가 꿈을 꾸었던가? 불안한 영혼의 꿈속에 나오는 이상한 부르짖음이었던가? 아니, 그 목소리, 떨리는 그 부르짖음, 그의 귀에 쟁쟁하고 그의 몸에 떨리는 그의 손가락 끝에까지 와닿는 그 부르짖음을 그는 또 들었다. 분명 누군가가 외쳤다. 부르짖었다. 울리 하고. 누군가 집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문을 열고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다. 당신이요 가스파르? 아무 대답이 없다. 어떤 소리도 어떤 속삭임도 어떤 신음도 들려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 눈빛이 희끄무리하다. 돌을 부수는 차가운 바람, 버려진 이 고지 위에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는 그 매서운 바람이 일어났다. 사막의 열풍보다 더 메마르고 무시무시한 일진 광풍이 휘몰아쳤다. 울리히는 다시 불러보았다. 가스파르, 가스파르, 가스파르. 그리고 그는 기다렸다. 산 위의 만상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나 공포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그를 뒤흔들었다. 그는 단숨에 산장 안으로 달려와서 문을 잠그고 빗장을 질렀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떨었다. 운명하는 순간에 그를 부르는 것, 방금 그 소리를 들은 것이 분명하다. 인간이 산다는 것 또는 빵을 먹는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누구나 확인하듯이 그는 이런 것을 확신했다.
가스파르 아르 영감은 지하의 암흑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흰 눈이 덮인 계곡 어느 구덩이 속에서 이틀 낮 사흘 밤 동안 임종의 고뇌를 겪었다. 이틀 낮 사흘 밤 동안 지속된 임종의 고뇌 끝에 그는 자신의 동료를 생각하면서 이제 막 죽었다. 겨우 자유로워진 그의 넋은 울리가 자고 있는 산장으로 날아와 마치 죽은 사람의 넋이 산 사람을 홀리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롭고도 무서운 힘으로 그를 부르는 것이었다. 그 소리 없는 넋은 잠자는 자의 짓눌린 심령에다 대고 소리쳐 마지막 작별을 고했던 것이다. 아니면 그것은 끝내 자기를 찾아주지 못하고 만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저주일 게다. 울리는 아주 가까이 벽 뒤에서 방금 닫은 문 뒤에서 그 부르짖는 넋을 느꼈다. 불빛 비치는 창문에 날개를 부딛는 밤새처럼 넋은 산장 주위를 배회했다. 정신을 잃은 젊은이는 소리치려고 했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으나 감히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는 감히 나가지 못했고 또 이제부터는 나가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 늙은 안내인의 시체를 찾아 묘지에 묻지 않는 한 그 망령은 밤낮으로 산장 주위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날이 밝아 햇살이 퍼지자 쿤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개에게 수프를 끓여주고는 눈 위에 누워있을 그 영감을 생각하면서 괴로운 심정으로 의자에 파묻혀 움직일 줄을 몰랐다. 그러나 산 위에 어둠이 다시 덮이자 새로운 공포가 그를 엄습해 왔다. 그는 겨우 희미한 촛불이 비치는 컴컴한 부엌으로 들어가 보았다. 그 무시무시한 외침이 가버리지 않고 집 바깥 침울한 고요 속에서 또 들려오지 않나 귀를 기울이며 그는 방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발걸음을 크게 떼어 왔다 갔다 했다. 그는 마치 세상에 혼자 있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 자기만이 외롭고 불쌍하게 여겨졌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인간들의 집에서 웅성거리고 조잘되며 꿈틀거리는 삶이라는 것에서 뚝 떨어진 2000m 높이의 광막한 눈벌판, 꽁꽁 얼어붙은 허공에 홀로 있구나. 미칠 듯한 생각, 어디로든 어떻게 해서든 몸을 빼어 깊은 골짜기에 몸을 던져서라도 로에수 마을로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그러나 혼자서는 감히 문을 열 수 없었다. 그 망령, 죽은 안내인이 저 혼자 이 높은 곳에 남기 싫어서라도 그의 갈 길을 막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자정쯤 되니 서성대기도 지치고 고뇌와 공포에 너무도 시달린 그는 마침내 의자에 주저앉아 졸았다. 귀신 들린 곳이 무섭듯이 침대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갑자기 어쩌냐게 그 날카로운 부르짖음이 그의 귀를 찢는 듯 했다. 너무도 날카로운 소리에 무엇인가 다가오는 놈을 밀치려는 듯이 팔을 쭉 펴고 의자에 앉은 채로 자빠지고 말았다. 그 소란에 잠을 깬 사암은 겁에 질려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위험이 어디에서 닥칠 것인지 알아내려고 집 주위를 빙빙 돌았다. 문 근처에서 숨을 헐떡이며 힘차게 으르렁대고 털을 곤두세우며 꼬리는 빳빳이 세우고 킁킁거리며 문 아래의 냄새를 맡았다. 이성을 잃어버린 쿤씨는 일어나 발로 의자를 축혀들고 외쳤다.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퍼붓자 성난개는 주인의 목소리에 도전하는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마구 지저댔다. 사암은 차차 진정이 되어 난로 옆에 돌아와 누웠다. 그러나 머리를 들고 흰 송곳니를 드러내고 타느다란 눈길로 어르렁거리며 내내 불안한 태도였다. 이번에는 제정신이 돌아오기는 했으나 울리는 아직도 무서움 때문에 얼이 빠진 사람처럼 되어 찬장 속에 브랜디병을 찾아내 연급 후 몇 잔을 마셨다. 그러자 정신은 몽롱해졌으나 용기가 쏟았다. 열기가 혈관에 스며들었다. 그 이튿날도 그는 술만 마실 뿐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고는 다음 며칠 동안 몹시 취해 있었다. 가스파르 아리에 대한 생각이 날라치면 그는 땅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취해서 이마를 땅에 대고 코를 골면서 사지를 뻗고 죽은 듯이 자빠져 있었다. 그러나 열화와 같은 그 술 기운이 그의 몸에 배어 들자마자 울리 하는 한결같은 부르짖음이 마치 그의 머리에 박히는 총알처럼 그를 깨워 그는 또다시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펴고 구원을 바라는 투로 사암을 불렀다. 그리고 주인과 마찬가지로 정신이 돌아버린 듯한 개는 목에 문에 매달려 발톱으로 끌고 길고 하얀 이빨로 물어뜯었다. 한편 울리는 목을 돌려 머리를 들고 뜀박질을 한 다음 시원한 물을 마시듯이 그의 생각과 기억과 미칠 듯한 공포감을 다시 잊어버리게 해주는 브랜디를 꿀꺽꿀꺽 마셨다. 3주일이 못 가서 그는 집에 저장해두었던 술을 모조리 마셔버렸다. 그러나 이 계속적인 폭음은 그의 공포를 잠들게 했을 뿐
이제 그것을 진정시킬 수 없게 되자 더욱 미칠 듯이 그를 괴롭혔다. 그래서 취해 있던 한 달 동안에 악화되고 더 비길 데 없는 이 고독 속에 계속 커가는 그의 공포라는 잡념은 나사모처럼 그에게 파고들었다. 그는 벽 저쪽에 다른 사람이 있어 자기에게 도전하고 있지는 않나 들어보려고 문에 귀를 대보기도 하면서 우리 속의 짐승처럼 집안을 이리저리 서성댔다. 피로에 쌓여 어렴풋이 잠이 들면 그는 어떤 목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곤 했다. 마침내 어느 날 밤 그는 밀려 떨어지는 맥 빠진 사람처럼 문으로 내달아 자기를 부르는 자를 보고 입을 다물게 하려고 문을 열었다. 뼛속까지 얼게 하는 매서운 바람을 얼굴에 맞고서 그는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간 것을 알지 못하고 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그리고 몸을 떨면서 난로에 장작을 지피고 몸을 녹이려 그 앞에 앉았다. 그 순간 갑자기 자지러지게 놀랐다. 문 밖에서 무엇이 울면서 벽을 끓고 있지 않는가. 그는 미친 듯이 외쳤다. 꺼져라. 길게 뽑으며 불안에 뜨는 비명이 그 외침에 대답한 듯 들렸다. 그때 그 공포로 해서 그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깡그리 사라져버렸다. 숨을 곳을 찾고자 빙빙 돌면서 그는 거듭 되뇌곤 했다. 꺼져라 라고. 밖의 것은 여전히 울며 벽에 자기의 몸을 비비대면서 집을 끼고 배회했다. 울리에는 식기와 식료품이 가득 들어있는 참나무로 만든 찬장으로 달려가서 엄청난 힘으로 그것을 번쩍 들어 바리케이트로 삼고자 문 앞까지 들고 갔다. 그리고 그 위에 담요, 방석, 의자 등 가구랑 가구는 전부 쌓아 올려놓고 적에게 포위당한 때와 같이 창문을 막았다. 그래도 밖의 것은 구슬픈 비명을 울려서 마침내 울리도 그 비슷한 비명으로 대답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 으르렁거리기를 멈추지 않고 며칠 낮 며칠 밤을 지냈다. 하나는 집 주위를 쉬지 않고 돌면서 벽을 무너뜨리는 듯이 있는 힘을 다하여 발톱으로 끌어대고 아내의 것은 밖의 것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며 몸을 굽히고 돌에 귀를 대보고는 무시무시한 외침으로 그 부르짖음에 맞섰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무 소리도 울리의 귀에 들려오지 않았다. 그는 지칠 대로 지친 채 주저앉아 깊은 잠에 빠졌다. 마침 잠에 빠진 동안에 머리가 다 비어버린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기억도 없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배가 고파 밥을 먹었다. 겨울이 지났다. 재미 협곡의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전에 가족은 산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길을 떠났다. 오르막길에 닿자 여인들은 노새에 올라타고 이제 곧 그들과 만나게 될 두 사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길이 트이기가 무섭게 긴 겨울 동안의 소식을 전하러 그들 중 한 사람이 의뢰 그러듯 며칠 더 일찍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그녀들은 놀랐던 것이다. 흰 눈에 파묻힌 산장이 드디어 나타났다. 문과 창은 닫혔고 연기가 지붕 위로 조금 피어올랐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 오제는 저기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초입에 들어서니 독수리에게 뜯긴 동물의 뼈다귀, 사늘이에 널려있는 커다란 뼈다귀가 그의 눈에 띄었다. 모두들 그것을 살펴보았다. 삼의 뼈다귀 같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이봐요 가스파르 하고 불렀다. 짐승에 쫓기면서 지르는 비명 같은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다. 아버지 오제가 또 불렀다. 어이 가스파르. 역시 처음과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아버지와 두 아들, 이 세 사내가 문을 열려고 했으나 열리지 않았다. 그들은 텅 빈 외양간에서 몽둥이 같은 기둥 토막을 가져와 그것으로 문을 세차게 밀었다. 나무는 와지끈하는 소리를 내며 부러지고 판자는 산산조각이 되어 날아가고 요란한 소리는 산장을 흔들었다. 집안에는 찬장이 넘어졌고 어떤 사내 하나가 우뚝 서 있는데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오고 수염은 가슴패기를 지나고 몸에 늑말을 걸치고 눈이 번쩍거리는 꼴을 그들은 보았다. 그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드디어 루이제 오제가 소리쳤다. 올리야 엄마. 머리는 백발이 되었지만 그가 올리라는 것을 어머니도 알아보았다. 그는 그들이 들어와 건드려 보아도 가만히 있었다. 그들이 묻는 말에도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로에시로 데려가야 했다. 거기서 의사들은 그가 미쳤다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그의 동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오전의 딸은 의사가 산의 추위 탓을 하기는 했지만 마음의 병으로 그의 여름에 죽을 고비를 넘겼다.